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정의 바른 소리를 전합니다. 10월 21일 월요일 KTV 대한뉴스 시작합니다. 최근 우리 정부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공식 확인한 가운데 국방부는 북한이 러시아의 침략 전쟁에 가담한 건 유엔 결의 위반이라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행태를 엄중히 규탄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외교부가 지노비에프 러시아 대사를 불러들여 북한군 파병에 대해 엄중히 항의했습니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북한군 철수를 촉구하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체감 생활 물가가 여전히 높다고 지적하며 김장재료 등 수급 상황을 관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부는 조만간 김장재료 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의 통합 논의가 2달여 만에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양 시도는 걸림돌이었던 7개 쟁점에 대해 합의했으며 2026년 7월 통합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최근에 공식 확인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서 국방부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의 침략 전쟁에 가담한 행위는 유엔 결의 위반이라고 규정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 당국은 북한이 러시아의 특수부대 병력을 파병한 건 불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러시아의 침략 전쟁에 가담한 건 유엔 결의 위반이며 국제사회로부터 비난받아야 할 불법적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행태를 엄중히 규탄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또한 우리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면서 우리 군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요한 조치들을 강구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이나 군사요원의 파견 추진 등에 대해선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동향에 따라 국방부뿐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이 검토되고 조치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북한군 파병과 이에 따른 러시아의 대북 군사기술 지원 동향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155mm 포탄을 비롯한 살상무기 지원이나 군사요원 파견 등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우리 군은 대북 확성기로 방송되는 자유의 소리를 통해 북한군 파병 소식을 북한 주민에게 전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를 위해 우크라이나전에 대규모 파병을 결정했다는 우리 정부의 발표에 침묵하는 가운데 확성기 방송으로 파병 소식을 접한 북한 주민과 군인들의 심리적 동요를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KTV 김연아입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서 외교부는 지노비에프 러시아 대사를 불러들여서 엄중히 항의했습니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북한군의 즉각적인 철수를 촉구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대응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계속해서 김민아 기자입니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이 지노비에프 주한 러시아 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들였습니다. 김 차관은 우리 정부의 엄중한 입장을 전달하고 즉각적인 북한군 철수와 관련 협력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러북간 군사 밀착이 군사물자 이동을 넘어 실질적인 북한군의 파병으로까지 이어진 현 상황이 우리나라는 물론 국제사회를 향한 중대한 안보 위협이라면서 이는 안보리 결의와 유엔 헌장 위반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외교부는 김 차관이 불법적인 군사협력을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했으며 우리 핵심 안보 이익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해 나갈 것임을 엄중히 경고했다고 전했습니다. 한영 외교장관 전략대화에서도 화두는 단연 북한군의 우크라이나전 파병 문제였습니다. 조태열 외교장관은 지정학적 상황에서 유럽과 인태지역 안보는 얽혀 있다면서 협력의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As illustrated by the recent development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Ukraine, including deployment of North Korean troops to Russia, we must work together as trusted partners bound by shared values. 지난해 말 양국 관계가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뒤 열린 첫 회담에서 두 장관은 다운인가 합의에 기반해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더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KTV 김민아입니다.
네, 뉴스 MX 이어갑니다. 앞서 연속으로 보도해드린 대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소식에 국제사회가 또다시 긴장감이 휩싸이고 있습니다. 이 사안을 놓고 나토의 신임 수장인 마르크 루이터 사무총장이 사회 관계망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뉴스룸에 나와 있는 취재 기자와 함께 보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리나 기자, 먼저 통화 내용부터 좀 전해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이 루이터 나토 사무총장이 SNS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 사실을 밝히면서 이 북한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와 함께 싸우도록 파병하는 것은 중대한 긴장 고조를 의미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나토 사무총장의 요청으로 전화 통화가 이루어졌다면서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통화에서 이 러북의 무모한 군사적 밀착은 국제 질서를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러북 군사 협력에 따른 단계별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러북 군사 협력에 대한 정보 공유를 위한 대표단을 신속히 파견하고 또 우리의 나토 전장 정보 수집 활용 체계 가입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를 지원하는 북한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국제사회가 더 단호하게 대응해달라, 이렇게 밝혔죠? 네, 맞습니다.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현지 시각으로 20일 영상 연설을 통해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의 이번 병력 이동을 두고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전쟁에 다른 국가의 사실상 참전으로 규정하며 북한이 전쟁에 더 개입하면 모두에게 해로울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І не можна давати злу вирости, якщо світ мовчатиме зараз, і якщо нам доведеться стикатися із солдатами з Північної Кореї на фронті так само постійно, як захищатись від шахедів, то це точно нікому у світі не піде на користь і лише подовжить цю війну. 네, 외신 반응도 한번 살펴볼까요? 외신들도 북한군의 파병을 긴급 뉴스로 타전하면서 이 북한의 움직임에 대한 분석에 들어갔죠. 네, 그렇습니다. 북한이 왜 파병을 했는지 또 현재 러시아의 상황은 어떤지 그걸 놓고 다양한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AP통신은 파병이 사실로 확인되면 이는 북한의 첫 대규모 외국 전쟁 참전이라면서 북한이 파병 대가로 식량과 경제 지원을 비롯해서 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과 첨단 무기 기술을 제공하겠다는 러시아의 약속을 받았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은 한국의 국가정보원에서 북한이 특수부대를 우크라이나전에 파병하고 있다는 이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이는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이 통상적 수준을 넘어섰다는 증거라고 분석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번 북한군 파병 소식이요, 이 러시아의 심각한 인력난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미국의 전문 경제지 포춘에서는 이 미국의 러시아 경제가 붕괴를 앞둔 상황에서 푸틴 대통령이 북한군에 기대고 있다면서 이는 러시아가 겪고 있는 심각한 인력난을 대변하고 또 내년쯤이면 이 러시아의 경제가 본격적인 붕괴가 일어날 수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북한군 파병을 둘러싼 국제사회 반응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리나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데이비드 라미 영국 외교장관을 접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러북 협력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영국 그리고 나토와 긴밀히 공조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라미 장관은 이에 대해서 북한의 파병을 끌어들이는 러시아의 무모한 불법 행위가 유럽과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영국은 한국과 적극 협력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달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이 체감하는 물가가 여전히 높다고 지적하면서 수급 상황을 철저히 관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부는 곧 김장 재료 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지난 18일 기준 배추 가격은 9,123원으로 지난해보다 약 40%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여름 긴 폭염과 수해 등으로 인해
채소 생산량이 줄어 전반적인 채소 가격에 영향을 준 겁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다음 달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김장철 물가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전체 물가는 안정세에 접어들었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물가는 여전히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장 재료에 대한 수급 상황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조만간 김장 재료 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데 출하 장려금 지원 등을 통해 공급량을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달 말부터 배추 출하 지역을 경북, 충북 등으로 확대해 출하량 확대와 가격 안정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관광 활성화 등 소비 진작으로 내수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달에도 마트를 찾아 장바구니 물가 점검에 나선 바 있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제79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이 19년 만에 경찰청 청사에서 열렸습니다. 3년 연속으로 기념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경찰관의 막중한 사명과 헌신에 걸맞게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취임 이후 3년 연속으로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윤 대통령. 현직 대통령의 경찰청 청사 방문은 지난 2012년 이후 12년 만입니다. 윤 대통령은 고 나성주 경사와 고 장진희 경사 등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다 순직한 경찰 영웅을 기리며 유가족에게 경찰 영웅패를 수여하고 경의를 표했습니다. 이어 축사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 전국의 모든 경찰관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자유와 번영의 여정에 우리 경찰이 국민 곁에서 묵묵히 헌신하며 함께해 왔습니다. 지금도 우리 경찰은 각종 범죄와 사건, 사고에 맞서며 민생 치안 수호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경찰의 막중한 사명과 헌신에 걸맞게 앞으로 더 적극적인 지원을 펼치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산경찰병원을 조속히 건립하고 순직, 공상경찰관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겠다는 약속입니다. 현장 경찰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 인프라도 확충합니다. 무엇보다 경찰의 정당한 법 집행이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면책 규정 확대를 비롯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불특정 다수를 위협하는 이상동기 범죄와 악성 사기, 마약과 사이버 도박이 우리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며 경찰의 첨단 수사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딥페이크 등 허위 조작 콘텐츠에 대한 식별 시스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야 합니다. 이와 함께 범죄에 대한 사후 처벌도 중요하지만 미리 범죄를 예방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신설된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를 중심으로 불안 요인을 면밀히 감지해 국민 안전이 위협받는 급박한 순간에 신속히 대처하라는 주문입니다. 윤 대통령은 끝으로 경찰관은 국민 안전의 수호자이자 대한민국 번영의 버팀목이라며 더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한노인회장 취임식에서 정부는 어르신들을 예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노인 일자리를 110만 개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최다혜 기자입니다. 지난 9월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약 50년 뒤 우리나라 인구가 30% 넘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며 한국 인구 중 고령 구성비는 올해 19.2%에서 2072년 47.7% 증가할 전망입니다. 인구 절반가량이 65세 이상 노인 인구인 겁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제19대 대한노인회장 취임식에서 어르신들의 노력을 잊지 않고 예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노인 일자리를 110만 개까지 늘릴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오는 11월부터는 노인 일자리법이 시행됩니다.
어르신들의 경험과 전문성, 건강 등을 고려하여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할 것입니다. 어르신들의 일상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기 위해 경로당 주 5일 점심 식사도 확대하고 기초연금 또한 인상합니다. 이외에도 고령자 복지주택을 대폭 확대해 해마다 3,000가구씩 공급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중근 대한노인회 신임 회장은 노인 기준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5세로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노인 인구 관리 위해서 현재 65세 노인 연령을 1년간씩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해서 75세 정도로 노인의 숫자를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대한노인의 명의로 75세로 상향 조정할 것을 정부에 건의합니다. 이 회장은 또 국가에서 정년 연장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정년 연장 첫 해에는 정년 피크 임금의 40%를 받는 등 생산 잔류 기간을 10년간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KTV 최다입니다. 저출생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다각적인 아이디어가 계속해서 나오지만 단시간 내에 효과를 보긴 어려울 거란 지적이 많습니다. 조금 멀리 내다보고 무엇보다 이 청년층의 사회 진출을 앞당길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유림 기자가 전합니다. 한국의 초혼 연령은 작년 기준 남성 34세, 여성 31.5세로 추산됩니다. 10년 전에 비해 남성과 여성 모두 2살 가까이 시기가 늦춰졌습니다. 첫 아이를 낳고 엄마가 되는 나이는 10년 전 평균 30.7세에서 33세로 올라갔습니다. 결혼 연령이 늦어지면서 첫 아이를 늦게 낳거나 출산을 기피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겁니다. 청년들이 명문대 입학과 대기업 취업 등을 중시하는 이른바 황금 티켓 증후군이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경제적인 안정감을 삶의 우선적인 목표로 두다 보니 결혼과 출산 같은 선택지를 유예하게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첫 직장 취업 연령이 1살 낮아질 경우 평균 초혼 연령은 3.3개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구위기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청년들의 사회 진출 시점을 앞당기는 방안으로 사회초년생 고용 장려금을 강화하는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내일 채용 공제 같은 이런 어떤 고용 장려금의 어떤 노동자에게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이런 것들이 사실 좀 더 강조될 필요가 있겠다. 무엇보다 인구위기 대응 관점에서 보다 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경제계가 투자를 확대하는 등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KTV 정유림입니다.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의 통합 논의가 중단된 지 2달여 만에 다시금 급물살에 타게 됐습니다. 양 시도는 걸림돌이었던 7가지 쟁점에 대해 합의하며 통합 작업에 속도를 붙여나가기로 했습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지난 8월 대구광역시가 장기과제 전환을 선언하며 사실상 무산됐던 대구-경북 통합 논의. 관계기관이 모여 통합을 위한 공동 합의문에 서명하면서 논의가 2달여 만에 재개됐습니다. 대구광역시장과 경상북도지사는 통합을 계속 추진하기로 하며 7개 쟁점 사항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팔도 체제를 이루어왔던 도체제가 폐지가 되는 겁니다. 지방행정개혁의 일대 혁신이 오는 겁니다. 합의 내용을 보면 새로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대구 경북 특별시로 정했습니다. 법적 지위는 수도인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으로 설정했는데 부시장과 소방본부장의 직급 등도 이에 맞게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양 시도는 또 통합 후에도 종전 시군자치구의 사무를 유지합니다. 특히 통합 발전 전략을 마련하기로 하면서 권역별 성장 대책과 북부 지역 발전 대책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집권제를 지방 분권화하고 그다음에 수도권 일극체제를 균형 발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가지입니다. 분권하고 균형 발전. 이 부분을 시도가 통합해서 할 수밖에 없다. 청사는 대구시와 경북 안동시, 포항시 청사 등이 후보에 올랐습니다. 시의회 소재지는 시도 양의회 합동의원총회를 통해 결정될 전망입니다. 의견 수렴 절차는 양의회의 의견 청취를 원칙으로 하고 주민 의견을 충분히 청취할 방침입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통합자치단체 출범 시기를 오는 2026년 7월로 잡았습니다. 이를 위해 시도는 이번 합의문을 토대로 한 통합 방안을 정부에 신속히 건의할 계획입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정부가 다음 달 1일까지 199개 기관과 함께 하반기 재난대응 안전 한국훈련을 실시합니다. 인파 밀집 사고와 산불, 다중이용시설 화재 등 대형 사회재난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훈련이 이루어집니다. 보도에 김창규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10월 헬로윈을 앞둔 주말 이태원에 수만 명의 사람이 모였습니다. 좁은 골목길에 많은 사람이 몰리면서 발생한 압사 사고로 159명이 사망하고 195명이 다쳤습니다. 199개 기관이 주관하는 하반기 재난대응 안전 한국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안전 한국훈련은 다음 달 1일까지 훈련 기관별 특성에 맞춰 재난 유형과 상황을 설정해 진행됩니다. 발생 가능한 재난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이고 새로운 유형의 어떤 복합 재난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대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반기에는 인파 밀집 사고와 산불, 다중이용시설 화재 등 사회재난에 초점을 맞춘 훈련이 이뤄집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최근 개통한 별내선 구리역에서 역사 내 초동 대처 능력을 점검합니다. 구리시와 구리소방서 등과 함께 지하철 역사 화재와 인파 밀집 사고가 동시에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대응 훈련을 실시합니다. 산림청은 가을철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불에 대비해 산불 진압과 주민 대피 훈련을 진행합니다.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한 실시간 상황 전파와 통합 지휘 체계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인천시는 준초고층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가 건물 전체로 번지는 상황을 가정해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 등 훈련을 진행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022년 발생한 성남 데이터센터 화재처럼 대규모 정보통신 사고에 대비하는 훈련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훈련을 통해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요인을 확인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훈련 결과를 분석해 향후 기관별 재난 대응 체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이주호 사회부 총리가 매주 교사와 학생, 학부모를 만나는 함께 차담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부산에서 50번째 차담회가 열렸습니다. 이 부총리는 부산에서 운영 중인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전국적인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학생들이 로봇 키트를 활용해 직접 로봇을 조립합니다. 볼트를 조이고 전원까지 연결하면 학생이 직접 조종할 수 있는 트레일러 로봇이 완성됩니다.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거요? 문 아파라. 부산 양정초는 학교와 가까운 부산교육연구정보원이 제공하는 공간 등을 활용해 늘봄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주호 사회부 총리는 부산 양정초를 방문해 50번째 함께 차담회를 가졌습니다. 정부가 올해 2학기부터 시작한 늘봄학교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1학년 29만 2천여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지원 대상을 2학년까지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부산교육청은 한 발 앞서 올해 2학년까지 참여하고 내년에는 3학년까지 늘봄학교 대상을 넓힐 계획입니다. 이 부총리는 부산이 추진하는 늘봄학교 프로그램이 우수하다고 평가하고 교육 프로그램의 전국 확산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부산이 계속 먼저 하시면서 이렇게 좋은 사례를 보여주고 계셔서 일단 좀 부산에 와서 이 늘봄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또 먼저 가시니까 또 어려운 점도 더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잘 듣고 가겠습니다. 이 부총리는 교육개혁의 성과가 지역 곳곳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지역사회 기관과 연계한 늘봄 프로그램 운영이 좋았다고 평가했습니다. 교육부는 부산과 같이 지역사회 기관과 연계한 프로그램 사례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창업기업이 5천억 원 규모의 해외기술 수출 계약을 따냈습니다. 먹는 치매 신약 후보물질로 상용화에 성공하면 정부 출연 연구기관으론 역대 최대 금액의 성과가 기대됩니다. 보도에 김유리 기자입니다.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 946만 명 중 치매 환자는 98만 명. 전체 노인 인구 10% 수준이지만 완치가 어렵습니다.
그간 제약회사들은 치매 원인으로 꼽혀온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이 뇌에 과다하게 쌓이는 것을 막거나 제거하는 물질을 개발해왔습니다. 그러나 치료 효과가 미미할 뿐만 아니라 뇌부종 등의 부작용이 존재했습니다. 이에 제약회사를 비롯해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키스트 연구팀은 뇌염증 또는 산화성 스트레스가 치매의 근원일 가능성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키스트 연구팀은 일부 생체방어 신호 전달 체계에 집중했습니다. 고령화나 어떠한 질환 환경에서는 이 스위치, 이 방어 기전이 켜지지 않게 되면서 질환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구팀은 이 신호 전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약물을 개발했습니다. 이렇게 개발된 CV01은 신경염증 반응을 억제해 뇌신경회로 손상을 방지하는 치료제입니다. 키스트는 기술 출자 회사 큐어버스를 창업, 이 신약 후보 물질의 해외 기술 수출 계약도 맺었습니다. 키스트가 창업한 연구소 기업인 큐어버스가 이탈리아계 글로벌 제약사 안젤리니 파마와 총 3억 7천만 달러, 하나로 5,037억 원의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상용화 성공 시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기술 수출 사례 중 역대 최대 규모 성과가 됩니다. CV01의 장점은 먹는 약으로 자가에서 손쉽게 주기적 복용이 가능하고 약물 침투 속도도 빠르다는 점입니다. 또한 질병 원인 물질에만 선택적으로 결합해 뇌혈관 부종 등의 기존 부작용도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약 상용화에 성공할 경우 해당 기전의 치매 치료제로는 세계 최초입니다. 정부는 게임 체인저가 될 세계적 원천 기술 확보에 힘쓰는 동시에 국산 신약 개발을 위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KTV 김유리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149명을 대상으로 출국 금지와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 조치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가부는 제38차 양육비 이행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한편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중 가장 많은 채무액은 2억 7,400만 원, 평균 채무액은 약 5,8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지난 6월 9일 새벽 서울 3호선 연신내역에서 고압 배전반 스티커를 부착하던 작업자 한 명이 감전으로 사망했는데요. 전기실 내 배전반 작업을 할 때는 모든 전기 설비를 단전해야 한다는 예규를 위반해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정부는 이같이 철도 안전규정을 위반한 서울교통공사 등 3개 철도 운영기관에 과징금 7억 8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서울역 KTX 무궁화호 열차 추돌 사고에 책임이 있는 코레일, 중북선 미호천교를 개량한 뒤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선로를 사용한 국가철도공단 등이 처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국토부는 철도 종사자의 안전수칙 위반은 중대한 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관리를 더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을, 겨울철은 어업활동 증가와 기상 악화로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커지는 시기입니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의 어선사고 인명피해 발생 비중은 가을이 31%, 겨울이 30%로 1, 2위를 차지했는데요. 해수부가 12월 9일까지 전국 11개 시도의 연근 해어선과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가을, 겨울철 어선사고 예방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특히 최근 3년 동안 안전점검에 참여하지 않은 어선과 6개월 안에 사고 이력이 있는 어선, 2인 이하 어선을 집중 점검하고 낚시 어선의 경우 승선자 명부 작성, 구명 뗏목 이상 여부도 확인할 계획입니다. 해수부는 출항 전 어선 설비를 반드시 점검하고 구명조끼 착용 여부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 상호저축은행 1,700여 개 약관을 심사한 결과 79개 조항이 고객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시정을 요청했습니다.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으로는 은행이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우려가 있는 조항이 있었는데요. 공정위는 고객의 서비스 이용을 중단 제한하려면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그 사유가 포괄적, 추상적이어선 안 된다고 봤습니다. 이외 불공정 약관으로는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부당한 면책 조항, 개별 통지 절차를 생략하는 조항 등이 확인됐는데요.
공정위는 추후 여신 전문 금융투자 약관도 심사해 불공정 약관 시정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24일부터 27일 부산 백스코에서 국내 최초로 박물관, 미술관 박람회가 개최됩니다. 먼저 대표 기획전인 컬렉터의 방에서는 고 이병철 삼성회장 등 수집가들의 소장품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호암미술관, 환기미술관 등 국내 유수의 박물관, 미술관 6곳이 참여해 훈민정음 해리본, 항아리 작품 등을 전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고전 영감의 보고 전시에서는 현대 작가들이 재해석한 옛 작품들을, K-뮤지엄 큐레이션에서는 BTS 무대 의상을 포함해 다양한 공예, 조각 작품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 등의 실감형 콘텐츠 왕의 행차, 모란꽃 또한 상시 전시된다고 하니 박람회 누리집에서 무료로 관람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지난 8일 열린 외교부의 세계 신안보 포럼 라운드 테이블에서 송태은 국립외교원 교수는 북한의 활동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북한 해커들의 사이버 공격 70%가 한국을 향했다. 북한의 라자루스는 매우 유명한 해킹 조직이죠. 기술 탈취, 사이버 공격 등 다양한 공격을 시도하는 단체로 알려져 있는데요. 가상자산 탈취를 통한 외화 벌이도 주 임무입니다. 올해 5월 발표된 미국 재무부의 보고서에는 2022년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 금액이 7억 2천만 달러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자금들은 세탁을 거쳐서 북한의 미사일과 불법 대량 살상무기 개발 등에 이용되고 있죠. 최근 오물풍선, 평양 무인기에 대한 북한의 반응 등 그 어느 때보다 물리적 충돌에 대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무대를 사이버상으로 옮기면 국지적인 사이버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해킹 시도에 대한 한국 화이트 해커들의 방어 활동으로 말이죠. 지난달 네덜란드에서 열린 사이버넷 대회에서 한국군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네덜란드 사이버 사령부가 매년 주최하는 이 대회는 사이버전 공방 대회로 나토 회원국과 한국, 일본이 참가합니다. 한국은 2021년에 처음 출전해 준우승을 차지한 이후 3년 연속 우승했습니다. 한국의 사이버전 능력은 이처럼 전 세계에서 최고 순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윤호준 국가정보원 3차장도 최근 나토 합동 사이버 방어센터를 방문해 사이버 방어 훈련 에이펙스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에이펙스는 한국이 주도하는 첫 번째 국제 사이버 훈련인데요. 윤 차장은 이 에이펙스를 통해 나토 인도태평양 국가와 협력 관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이미 나토 사이버 방위센터의 기여국으로 참여하고 있죠.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한국이 인도태평양 4개 나라 IP4 파트너들과 함께 나토 국방장관 회의에 처음 초청받아 참가합니다. 북한의 도발과 러시아의 전쟁, 여기에 북한과 러시아의 연결이 나토와 IP4를 가깝게 만든 이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11일 윤석열 대통령은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2가지를 언급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장기화시키고 있어 국제연대를 강화해야 하며 남중국해의 항행과 비행의 자유가 보장돼야 합니다. 국제사회에서 한반도 내 북한의 위협만을 언급했던 과거와 달리 러북협력, 남중국해 등으로 관심을 확장시킨 겁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부분이 바로 남중국해입니다. 인도태평양의 안보 불안 지역이죠. 남중국해는 한국의 중요한 수출길로 핵심적인 해상 교통로이기도 합니다. 미군 주도의 남중국해 연합훈련에는 일본과 호주를 포함해 영국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8월 인도네시아에서는 연례 합동 군사훈련인 슈퍼 가루다 실드가 진행됐는데 인도네시아와 미국을 포함해 한국과 영국, 호주, 일본, 뉴질랜드 등이 참가했죠. 훈련 참가국들을 보면 나토 회원국과 IP4 국가들이 떠오릅니다. 이 때문에 나토 국방장관 회의를 계기로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IP4의 첫 회의가 열린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어디에서 충돌이 일어나든지 전 세계는 이어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국제 무대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SN 뉴스였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성훈입니다. 오늘 전국이 흐린 가운데 제주에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밤부터 전남과 경남에도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비가 내리는 곳이 확대되겠는데요. 남부지방은 새벽에, 동해안 지방은 아침부터, 중부지방에는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는 모레 새벽에 대부분 그치겠고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권, 전북과 전남 서해안에는 5에서 30, 그 밖에 전국에는 30에서 80, 많은 곳은 120mm 이상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은 9.7도로 쌀쌀한 아침을 맞이했고 한낮에는 18.8도까지 오르며 일교차가 컸는데요. 하늘에 낀 짙은 구름으로 밤사이 기온은 크게 떨어지지 않아 내일 아침은 16도로 오늘 아침보다 6도 이상 높겠습니다. 또한 모레까지 흐린 하늘이 이어져 당분간 아침은 포근하지만 낮 기온은 예년 이맘때보다 낮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흐리다가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대전 16도, 춘천 14도 보이겠고 낮 기온은 서울 18도, 수원 19도, 세종은 20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방 아침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15도 내외로 아침을 시작해 낮에는 속초와 강릉 18도, 울진은 21도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 전남과 경남, 제주는 오늘 밤부터 비가 내리겠고 내일 새벽 전북, 경북에도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광주, 부산 23도, 제주는 26도가 되겠습니다. 전해상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편 물결도 거세게 일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와 충북, 남부지방에는 수요일인 모레까지 비가 내린 후 개겠습니다. 한편 수요일 비가 그친 이후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목요일 아침 기온은 뚝 떨어지겠습니다. 기온 변화로 인한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일요일에는 제주도에 다시 한번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찰의 날을 보내면서 우리가 위태로울 때 자신의 목숨을 아랑곳 않고 위험 속으로 뛰어드는 제복 입은 사람들을 우리가 평소에 어떻게 대해왔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일하는 경찰과 군인, 소방관, 구급대원 등 제복 입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최상의 보답은 바로 존중과 예우일 겁니다. KTV 대한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